계약 질서보다 중요한 건 노동 3권이고 노동 3권은 노동조합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인에게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걸 보장받게 법과 제도를 바꿔주는 것도 좀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동 3권을 다 보장하는 나라들이 그거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계약을 노동 3권을 보장해 가면서 전체의 틀거리를 유지하는 그 형태가 있다는 아까 거죠. 그 계약에 따르면 예컨대 그쪽하고 원청에 있는 노동자들, 하청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사실 그 계약 관계는 따로따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위임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위임한다거나 아니면 조직 형태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법적 제도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원청이나 이런 데서 또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난 거부 안 하죠. 거부 안 하죠.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쪽 테이블에 앉을 테니까 너네 테이블에 다 나와. 그러면 자기네도 그렇게 맞춰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우리는 너무나 좋아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구조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어라고 해서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할 만한 장치가 있냐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니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나 편한데 이걸 왜 받고? 사용자가 네. 아니 이쪽에서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가 이쪽 테이블을 구성하면 어느 나라나 사용자도 그렇게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별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좀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대한민국 무역 적자가 벌써 186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에 무려 3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 위험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자, 우리 경제상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경제 얘기를 가장 더 알기 쉽게 또 분석력 있게 말씀해 주신 분을 또 모셨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요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진 작가님과 의원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셨는데 타방송에서 많이 만나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거 타방송에 나가는데 방송 패널들이 저보고 나이보다 굉장히 어려 보이다 동안으로 보인다 그랬더니 발끈하시더니 왜 나이만큼 보이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도 저보다 어리시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그 김성현 선생님이 더 연상인 줄 알았다는 건 내가 기억이 나는데 진 선생님한테 나이만큼 보인다는 얘기인데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요. 자, 이게 본심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외모에서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민하시네요. 진 선생님 예민하시네요. 자, 무역 적자 이제 심각하다는데 이제 11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이러한 상황이 IMF 외환위기 직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거 맞는 거죠, 의원님? 심각하죠. 심각한데 놀랍냐? 그건 아니고.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조 자체가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되는 장기적인 과제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워낙 나쁘니까 그렇죠. 지금 뭐 놀라운 결과는 아니고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반도체는 수출이 그냥 격감을 했고 또 다른 한편 수입하는 이제 연료, 가스 값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이게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에너지 부분 적자는 이 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러면 이게 극복이 되고 이제 다시 흑자 기조로 복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는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쟁이 끝나도 그 관이 막혔잖아요.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가스 가격은 한동안 높이 갈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원자재 같은 경우 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유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건 좀 진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수출 부분은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분명히 좋아지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세계 경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중국 이쪽에 몰빵이 아니라 집중돼 있는 편향돼 있는 구조가 그런 잘 구조를 들립니다. 몰빵이. 몰빵이 훨씬 더 감각적이고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가 이때까지 우리한테 잘해준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중국도 우리한테 굉장히 감사한 존재였지만 이렇게 편향된 구조는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많은 시도가 일어나도록 경제가 그리고 무역선도 다변화하고 그런 노력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반도체 관련된 육성 인력을 대학에서 10,000명 정도 더 증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반도체
집중하는 것보단 다변화를 펼치는 게 더 좋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건 좀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많이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인력이 너무너무 모자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성하고 얼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그런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그 상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중국 수출 20%는 감소됐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방 정책회가 베트남 같은 시장을 막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서도 그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남방 정책은 제가 볼 땐 이름만 살짝 바꿨지 이번에 그 인텔이라는 게 사실 그걸 쌓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가자. 그리고 또 유럽 시장도 되게 중시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계속 새로운 시장을 해야지 어떤 그럼요. 대중 그리고 의존도를 그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도 태평양이라든가 인도와 아세안 그리고 유럽의 시장에 맞는 그 수준의 상품을 우리가 개발해서 그 산업 구조 자체를 그리고 상품의 다변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무조건 세계 최고가 아니어도 좀 팔릴 수 있는 시장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세계 최고가 돼야죠. 그래야 유럽이나 뭐 이렇게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미국에서도 제재도 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반도체 제일 많이 갖다 쓰는 나라가 또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가 뭐 제조업 생산 기지가 되다 그렇죠. 했으니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중국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시장이 있을까라 할 때 저는 당장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 라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너무 또 탈중국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대책 없이 너무 또 빨리 간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태도, 이제 외교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런 태도가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아직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지금 그쪽으로 뭐 봉쇄하고 이런 게 유예를 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대립을 하면서 줄서기를 강요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이 줄을 잘 타고 그 동맹으로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도 중국 시장을 쉽게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당장 걱정이 되는 거는 그거보다도 중국 쪽에서 우리 반도체를 지금 엄청 사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기술이 지금 발전을 하면서 우리 거를 그러니까 안 필요하게 되는 변화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외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생산성의 문제가 우리가 중국한테 그동안 중간재 위주로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구나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 미국의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CATL인가요? 이 중국 배터리 업체를 통째로 업어다가 그렇죠. 계약을 그냥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린 현재 가서 막 지으면서 중국이 여긴 못 쫓아오겠지 했는데 중국하고 포드가 또 같이 동맹을 맺어서 미국의 배터리 시장에 진출해서 저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편을 들면 이게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미국과 중국이 정말 적대적인 관계로 갈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안 들고 가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지점이 굉장히 재밌는데 국가 수준에서 뭔가 지금 편제를 짜는 거하고 기업 수준에서의 생존 전략하고는 또 층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포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어깨를 어떻게 걸고 같이 가느냐에 대한 전략을 개별 기업들은 또 세우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만의 관계로만 볼 수 없는 이 디멘전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냉전이라 그러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딱 그 소련, 미국 이게 아니잖아요. 나라들도 서로 다 기업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존도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 우리 미국이랑 갑니다라고 정리를 해버리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 운신의 폭 중에서 이제 빈 곳을 다 또 찾아서 또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종합 점수로 내수로 어떻게 될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봐야죠.
이제 보니까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도 문제지만 성장률도 보니까 우리가 뭐 일본보다 더 낮고 뭐 이렇더라고요. 미국은 근데 상당히 높고 불황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좀 왜냐하면 대만이나 1.7%.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들 이런 나라들 다 똑같이 겪는데 사실 우리가 인구 대비 사실 우리가 인구가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데 이게 성장률이 낮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긴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이 생산성이 성장률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 왔어요. 그건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규제 개혁을 얘기하고 구조 개혁을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하겠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내년에 올해 성장률을 1.7에서 1.6으로 어제 아침에 내렸어요. 한국은행도. 그런 당장의 문제는 당장의 약한 고리들 때문인 거죠. 사실 저 부동산 대출, 가계대출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에너지에 우리 되게 의존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올해 숫자가 그렇게 낮게 나오는 거는 그런 단기적인 문제가 있고 그 밑에는 그동안 우리가 구조개혁을 안 한 그 업보를 지금 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수출 전략 회의도 주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 이런 선언도 하고 계시죠.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민 경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눈높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업사원 정도로는 좀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지 않는가? 아 그래요? 그래요? 잘 안 하다세요?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그 최근에 한 20-30년 동안 그 각국의 수반들이 세일즈 외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마케팅 외교를. 그러면서 본인들이 영업사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국제적인 어떤 벌써 놈이 돼버렸어요. 자신의 기업들의 이해를 그 대통령이 나가서 막 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대통령도 그런 모습을 내가 이제 무게 잡고 앉아 있지 않고 그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이해했는데 아마 국민들은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도 그거보다 조금 더 전략적이고 깊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해야죠. 다. 이제 영업사원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두 가지인 거죠. 외국에 나가서 이제 물건 세일즈하는 차원에서 하나가 있고. 생산 과정에서 막힌 혈로를 뚫는 이제 규제들을 개혁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텐데 영업사원이 그것도 해야 돼요? 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지금 규제와 관련돼서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국회랑도 뭔가 논의하는 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부는 국회와는 언제쯤 논의를 시작하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앵커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지. 그건 영업사원의 역할이 아니라 뭔가 CEO의 역할이기도 하고 고문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깊고 넓게 보는 그런 역할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좀 답답합니다라고 사회자가 중립적이지 않게 얘기한 거죠. 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립적으로 윤희숙 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노란봉투법이 이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의원님은 이 노란봉투법이 그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갈라파고스법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부분이 좀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무슨 시간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얘기하다 끝날게요 그러면. 아 진짜로? 너무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법은 두 축이에요. 두 축. 첫 번째 축은 그 생산 시설을 점거해서 조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법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이에요. 그거를 해도 그렇게 지난번 대우조선해양이 51일 조업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뭐 8천억이 손해다 어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축이고.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생산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건 앞으로 자유롭게 해도 돼요.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그러니까 채용한 사람과 채용된 사람 간의 근로계약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넘어선 원청의 사용자한테 가서도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계약 관계가 흔들거리는 거죠. 이거는 시장 경제의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지금 법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
일단은 뭐 그 생산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을 자유롭게 하게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계약을 존중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아주 근본적인 질서인데 네. 이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흔들거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사실은 가늠이 안 돼요. 그 경우에는 이번에 중앙노동위원회하고 행정법원이 CJ 대한통운과 그 대리점 밑에 있는 이 자영업 배달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CJ 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교섭을 하라고 지금 지시를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지금 교수님 말씀과 달리 우리나라 법원은 현재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교섭을 이미 인정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그럼 이 결정이 잘못된 건가요? 이제 1심 판결이고 그걸 우리가 다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전통적인 우리 노동법과 근로계약의 영역이 아니고 특수 형태 고용이라는 특수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택배 근로자들 우리 전통적인 곳에서는 자영자로 했는데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새로운 영역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J가 공통 그 플랫폼 이 앱을 제공해 줬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이거 자영자 아니고 근로자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수 형태 고용은 아직 우리나라 전체 주된 영역의 바깥에 존재하는 예외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은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관찰하는 지금 단계예요. 근데 지금 보면 오리 너구리가 발견이 됐어. 근데 오리 너구리가 물에서 막 헤엄을 치네?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너구리들을 다 물에다가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ILO가 이미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들도 다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노조와 노동자성도 인정해서 우리가 이미 국제 규약에 가입해 있는 상태라고 오리너구리로 보시는 건 조금 무리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들고요. 특수 형태 노동자들은 특수 형태 근로자들은 ILO가 그렇게 했어도 나라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버는 근로자야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단계라는 얘기예요. 박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대우조선해양 원청이 기성비로 하청업체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이 사실상 인력 사무소로 공급의 자유 정도만 갖고 있는 거지 아무런 자유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전통적인 노동관계에 들어와 있는 노사관계인데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내 하청, 사내 하도급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서 생겼던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란봉투법 같은 종류의 원청과 하청 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길어서 이미 마무리하고 집에 가라는 얘기죠. 아니.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우리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하는데 일을 하게 하는 도구가 뭐냐면 업무의 지시예요. 업무의 지시를 하는 관계인데.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내 하청이냐 불법 파견이냐 이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업무 지시를 하고 실제로 통제를 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관계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끼리의 관계는 존중받아 마땅해요.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 소장님? 얘기하신 거는 저 얘기죠. 원청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계약의 결정은 딴 문제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 실제로 교섭장에 나오게 해라.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기존의 채용 계약의 당사자의 관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실제적인 영향이 많을 때는 그럼 해결할 수 있으면 정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근로자 입장에서 하청 근로자하고 원청 근로자하고 야 이거 근로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한 편 먹고 이렇게 계약을 할게요 하면 돼요. 그게 조직 형태 통합노조 그렇죠. 형태로? 우리는 같이 이렇게 한 편 먹고 할게. 그러면 사용자들도 어쩔 수 없어요. 사용자도 원청 사용자하고 하청 사용자하고 같이 편 먹어서 이렇게 다시 셔플을 다시 하는 거죠. 산별노조 성격으로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들한테 우리 단체 교섭은 너네한테 위임할게. 그 우리의 이해까지 반영해서 너네가 해. 그게 산별노조 정신이죠. 같은 두 가지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이 워낙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이 그 대학의 당사자로서 제대로 편을 먹고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왜냐? 대우조선 정규직들 절대 안 하죠. 하청 근로자만큼 그만큼 중간에 어디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그 조건이. 근데 그러면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야 무조건 원청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하청 기업이 10,000개예요. 삼성전자는 1차 하청만 해도 한 700개, 합치면 1, 2, 3차 하청하면 한 3,000개쯤 될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 구조니까. 그러면 그 3,000개, 4,000개, 10,000개 되는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이 원청 나와, 정의선 나와, 이재용 나와 이러고 파업을 하면 경제의 근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어떤 나라도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를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이거를 꼭 통과시키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경제를 작살낼 것 같으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어렵게 할 것 같으니까. 근데 계약 관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근데 했단 지금 말이에요. 네. 지금 이거를 거대 야당이 네. 추진하는 걸 보면 그 속셈이 뭐지? 그런데 하는 이제 생각을 안할 어제 수가 정의당 없죠.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거대 기득권 노조가 어떠한 노조 가입 못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이 생기게 되면 하청 근로자들도 원청에 그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그러한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 반대하면 안 되는 법이다라고 이정미 대표 어제 아니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하시라고. 일단 하청 근로자하고 원청 근로자하고 같이 편을 먹고 교섭 당사자 테이블에 앉으면 돼요. 그럼 사용자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하면 그렇게 해서 서로의 조건을 맞춰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연대라는 큰 가치가 있고 또는 기업별 노조로서 그때 상황에 그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같이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계약 질서를 다 흐트러 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계약 질서보다 중요한 건 노동 3권이고 노동 3권은 노동조합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인에게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걸 보장받게 법과 제도를 바꿔주는 것도 좀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동 3권을 다 보장하는 나라들이 그거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계약을 노동 3권을 보장해 가면서 전체의 틀거리를 유지하는 그 형태가 있다는 아까 거죠. 그 계약에 따르면 예컨대 그쪽하고 원청에 있는 노동자들, 하청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사실 그 계약 관계는 따로따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위임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위임한다거나 아니면 조직 형태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법적 제도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원청이나 이런 데서 또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난 거부 안 하죠. 거부 안 하죠.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쪽 테이블에 앉을 테니까 너네 테이블에 다 나와. 그러면 자기네도 그렇게 맞춰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우리는 너무나 좋아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구조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어라고 해서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할 만한 장치가 있냐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니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나 편한데 이걸 왜 받고? 사용자가 네. 아니 이쪽에서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가 이쪽 테이블을 구성하면 어느 나라나 사용자도 그렇게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별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쉽게 말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것 같아. 법적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에. 그래서 아니 그게 교섭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섭에 와서 앉지 않으면 부당노동 행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사실은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하고 원청의 교섭을 강요할 수 있는 또는 의무화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정황이 있냐는 거죠. 아니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크로스 교섭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쉬워. 한 3분 남아서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그게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들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뭐 별로 그냥 저 이렇게 사실 토론에도 이제 부지런히 챙겨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안 챙겨보게 되세요?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는 게 호기심이 잘 안 생겨서. 호기심이 안 생기세요? 그 땅 투기 의혹 그거 별로 재미 없으시고.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 투기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뭔가에 개입했다는 뭔가 신랄 같은 뭐라도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없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거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왜 저렇게 계속하나. 그러니까 뭐를 해명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기현 대표 편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 편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당대회 얘기가 너무 좀 의미 없는 얘기들이 너무 오래 계속된다는 굉장히 구태스럽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당 정책이나 또 비전에 대한 얘기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재미가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정이 국민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얘기하겠습니다라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빌드업. 노란봉투법도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거기까지 가는 논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빌드업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거고 공감대를 우리가 좀 만들어내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 우리 나라가 나아갈 바에 대한 빌드업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게 저는 지금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일이라도 하는 후보를 혹시 발견 4명 중에 좀 들어보시면. 저는 솔직히 못 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돼도 다 내년 총선에는 크게 막 어떤 강력한 이변이 없을 것 같다. 그건 민주당이 좀 도와주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도와주고. 우리는 민주당이 귀인이죠, 귀인. 민주당의 귀인이다. 민주당의 귀인인 이재명 대표가 계시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예. 이 전당대회가 그래도 폭망하지 않고 예. 그 언론들이 자꾸 보도를 해주는 이유가 예. 그래도 네 사람의 차별성이 좀 보이잖아요. 그쵸. 각각의 개성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런 개성들이 보이는 것을 이게 드러나게 해주는 게 우리 민주당 쪽에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체포동의안 부결하자. 이게 이제 단일로 가야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가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실망스럽지만 저쪽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데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귀인이에요. 되게 감사해요. 이번 선거에서 천하람 후보 등을 포함해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건 되게 잘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 그 체포 동의안 표결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게 요즘 막 굉장히 말에 계속 언어가 막 인플레이션이 20초 되고 정도 있던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가 인플레돼서 이제 듣고 싶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 근데 우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는 예. 저 이재명 대표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저는 민주당이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 체포동의안까지만 부결해주고 다음부터는 뭐 정리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나라가 좀 앞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국민의힘도 좀 더 대우각성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노동 얘기 되게 재밌었는데 나중에 연금 문제 한번 모시고 또 하면 좋겠어요. 자, 윤희숙 연금 전 1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금 지난번에 알겠어요. 했거든요. 윤희숙 내가 한 전 것도 잊어버리고 의원이었습니다. 계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